네, 어제도 여의도와 광화문 등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과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를 두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의 구속 이후에도 집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심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땀을 좀 흘리고 계십니다. 아, 네. 땀 흘려서 분석을 좀 하고 나왔습니다. 알려주셨죠. 네. 자, 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기사들이 쏟아졌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의견을 낸 부분이 있다고요. 예, 조 전 장관 또 이제 변호인단 사실은 이제 변호인단이 변호 전략의 실패 아니냐. 자, 이제 구속이냐 기각이냐 이제 큰 분수령에서 검찰은 수사의 동력을 받게 됐잖아요. 조 전 장관까지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날 기사 중에 그럼 구속 사유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였는데 녹취가 제시가 됐다고 하죠. PPT로까지 정리를 해서 사실은 뭐 자산관리인과 또는 오촌 조카와 이 정경심 교수가 주고받은 녹취 중에 일부가 주식을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뭐 매입을 하는 게 좋은가 이런 이제 상이한 내용이 주로 주요 증거로 아마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또 하나는 WFM의 주식 12만 주가 한 2억 원 정도 시가보다 싸게 산 것으로 뭐 확인이 됐고 그럼 이게 부당 수익 아니냐? 이게 심지어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뇌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다음 날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계좌에 5천만 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이체된 정황이 있다. 그런데 조 전 장관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부인에게 이동된 적은 확인해 본 바 2015년에 한 차례 있었고 2015년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2018년 1월에 이 주식을 매입할 때 조 전 장관의 돈이 섞여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다만 조 전 장관의 해명은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계좌 2개를 정 교수가 관리했기 때문에 내 명의의 계좌는 있지만 나는 이 5천만 원의 이체가 2018년 1월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주식 매입에 쓰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다.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일부 보도 내용과 함께 조 전 장관이 이 WFM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직접 관련이 됐겠는가 하는 부분들은 지금 또 진위 공방이 다퉈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물고 이 수사가 조 전 장관에게 이제 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밝힌 내용이죠. 밝힌 내용입니다. 밝힌 내용이고 이제 이것은 명확하다. 자신은 금시초문이다 한 내용이고 지금 한 4가지 정도의 혐의가 조 전 장관과 연결돼 있다고 하죠. 그중에 하나는 이제 증거인멸인데 이건 정말 김경록 PB에게 고맙다라고 말한 것이 아내의 증거인멸을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말한 취지 아니냐라는 게 검찰 측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입증된다면 정말 그것도 정황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변호인단 쪽은 의례적인 인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4가지 혐의 모두 다 지금 굉장히 치열한 접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 또 짚어볼 곳이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 끝나자마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제 지난 밤에 서초동과 여의도 계속 이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쪽에서는 사실은 하나하나의 법리적인 내용은 이제 법조인들이 짚을 사안이라 우리가 이제 이 추정으로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다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대부분의 시민들 어제 모두 그런 이야기죠. 검찰의 수사가 과잉하다. 표적 수사 아니냐, 정치 수사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모두가 이 뭐 고위공직자 일가의 비리에 매달려서 지금 3달 가까운 수사를 했고 결국 부인을 이제 구속시켰는데 그렇다면 이게 국정농단보다 더 많은 검사와 이제 수사관 인력이 투입돼야 할 수사인지 형평성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를 제기할 만하다 하는 입장들이 많죠. 뭐 물론 반대쪽은 이것이 어찌 보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권 실세들이 이 직접 개입한 게이트로 보고 있습니다. 시각차가 큰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검찰과 언론이 답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도 촛불 집회가 도심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여의도와 서초동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는데요. 화면 함께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법안이 꼭 통과되어 생각하고 국회에서는 이래저래
어떤 당에서는 반대하고 어떤 당에서는 조건을 세우고. 네, 지금 여의도에 모인 시민들은 이번에 꼭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촛불 시위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시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네. 그런 이유는 이 집회를 본격화됐던 부분이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슈가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영 대결 구도로 조국 전 장관을 기준으로 해서 수호냐 또 파면이냐 그것이 기준이 돼서 이제 집회가 진행됐던 부분이고 네. 이것이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이 검찰 개혁과 바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검찰 개혁에서 핵심은 공수처법 설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10월 말까지는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었지만 네.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상당히 힘겨루기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11월 또 12월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진영하는 대결 구도는 뚜렷해졌고 그리고 이번에는 기준이 무엇이 되느냐 공수처법 설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해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지율 분포상으로 보면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또 반등하는 이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공수처법 관련,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계속 광장 정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좀 시선을 국회로 좀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 국회 교섭단체 이제 3당의 이제 회동이 예정이 돼 있고요.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희상 의장은 29일에 이제 법안 부의는 가능하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안과 지금 국회의장의 이 시각은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게 이 사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법사위 산하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이제 이게 자구에 대한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검토 기간 전체가 필요 없다. 이미 법사위 내에서 다루어진 사안 아니냐. 그걸 한 번 더 다루는 건 중복이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보면 10월 29일부터는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각 당마다 시선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90일을 모두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자유한국당 그 사이에 이제 또 군소정당들은 11월 중후반 내에는 올려도 무방하다. 그래서 시기에 대한 입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로 합의가 될 것이냐의 문제예요. 아마 민주당이나 국회의장이 10월 29일 부의로 강행할 것인지. 근데 사실은 이게 부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결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정당이라면 저는 10월 29일 상정 그리고 바로 표결 그러면 가결될 수도 있을 것 같으나 과반이 안 되잖아요. 문제는 이 적어도 자유한국당은 결사반대이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중간 정당들과 합의를 통해서 149표를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월 말에 바로 부의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나머지 정당들과의 합의하에 11월 중 부의 시점을 결정하고 그리고 아마 이 가결시키기 위한 찬성표를 모으는데 좀 종합적으로 주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반대 입장 내놓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를 만들려는 정권의 속셈, 이제 국민들께서 하나 둘씩 알아차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못 버팁니다. 공수처 포기하십시오. 네, 조금 전에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상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상정은 되겠죠. 패스트트랙은 뭐 자동 상정 기능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이 의장이 단행하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가장 핵심은 저는 중도층 표심입니다. 중도층 표심은 이런 진영 대결 구도에서 과연 어떤 계획을 바라느냐. 그런데 중도층은 대체적으로 공수처 떠나서 공수처 법안 관련 떠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도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무작정 반대를 계속하다가는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렇다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 공수처 법안의 내용을 부분에서는 좀 협의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근은희 안, 또 이 더불어민주당은 백희련 안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론도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굳이 특정 여론을 소개하지 않더라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은 없거든요. 그리고 공수처법의 취지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동조하는 그런 공감하는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결사 반대가 아니라 이것을 조정했을 때 국민 여론은 또 상당히 이 기대하는 또 찬성하는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반대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선으로 조정되고 이것이 상정되고 가결하는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예. 그 공수처법의 쟁점 중에서 네. 자유한국당이 좀 주장하고 있는 부분, 네네. 그런 부분이 어떤 아까 부분이에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설적으로 얘기한 그대로예요. 네. 공수처를 신설하는데 예. 현재 이제 권은희 안은 조금 다릅니다만 약간 이제 더 이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만 뭐 백혜련 안, 민주당 안으로 갔을 때 예. 공수처장과 공수처도 검사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조직인데 모두 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네. 따라서 아까 얘기한 뭐 은폐청 또는 뭐 이 단림청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정쟁적인 이 주장, 구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예. 보세요.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예. 모습 봤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조국 장관, 전 장관을 이렇게 수사를 하니까 지금 여당이 당혹하고 야당이 박수치는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히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한 만큼 네. 개입하지 못하고 있고 개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잘하고 있다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이에요. 예. 문제는 검찰이 비위했을 때는 누가 견제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검찰 잘하고 있는데 검사들의 비위는 잘 처벌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장관도 처벌하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검사들은 팔이 안으로 굽더라.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거예요. 공수처는 대통령과 그 대통령 고위공직자도 다 포함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 국회의원은 뺄 수 있다 없다 지금 이제 협의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수처는 쉽게 말씀드리면 통제받지 않던 권력인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조직이 생겨서 그 단수로 두다 보니까 스스로 개혁을 못 하는데 복수로 두어서 스스로 이 개혁 못하던 부분을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하자.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지금 검찰의 통제 밑에 있던 경찰이 조금은 자율성을 갖게 되면 경찰도 이 검찰을 통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한국당 안중에는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은 찬성이에요. 최근에 보면 공수처는 반대예요. 사법개혁 중에서.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통제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검찰도 과거에는 정권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제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검찰은 이제 독립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문제는 검찰은 버려둘 것이냐, 검찰의 통제는 누가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 조금 제가 보기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논리적인 측면보다는 정쟁적인 측면이 강한 것 아닌가. 일단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그래도 이제 대립각이 서지 않느냐 예. 하는 측면으로 보여져서 예. 좀 검찰 편 아니냐라는 비판을 여의도 서초동 이 시민들에게 받는 상황입니다. 아까 대표님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자유한국당도 국민의 어떤 의견의 정서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이 공수처 지금 나와 있는 법안에서 어떤 뭐 공수처장의 권한이라든가 구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 자유한국당도 결국에는 이게 좀 찬성하는 쪽으로 돌릴 수도 있다 이런 의견 아니셨습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예. 눈치를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여론이고 특히 내년 총선에서는 중도 보수, 예. 좀 더 보수 쪽으로 가 있는 중도 표심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중도에서는 이런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개혁, 또 검찰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야 되고 예. 또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또 중요한 것은 검사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누구인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할 때 마땅히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분명히 조정되는 법안이 있더라도 이것에 이 긍정적인 취지 자체는 살려가자라고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 계속해서 외면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여론을 의식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네. 보수단체인 자유연대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또 조국 전 장관의 구속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 이후에도 보수단체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화문 민심, 서초동 민심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지금 이제 조국 사수냐 조국 사퇴냐의 구호가 먼저 붙었어요. 서초동에서도 조국 사수 검찰 개혁 이게 구호였고 광화문은 이제 조국 사퇴하라.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제 비판이 가해졌었는데 지금 조국은 사실은 고위 공직 상황에서 국무위원회에서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의도에 어제 모였던 이제 시민들의 외침은 검찰 개혁이거든요. 네. 공수처 설치하라 이렇게 이제 집약이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광화문 민심에는 조국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해서 전 장관이 됐지만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만큼 조국도 이제 구속을 하라. 그러니까 지금 유죄 단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지금 정치적인 공격, 공세일 수는 있으나 법리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사실
구속된 정경심 교수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검찰은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유무죄의 최종 판결은 결국은 이제 재판에서 네. 1, 2, 3심까지 간다면 내년 총선 한참 이후에 유무죄가 나올 것이거든요. 다만 이 다음 분기점은 조국 전 장관이 피의자로 소환될 것이냐 이게 이제 과제고 검찰이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제 조국 구속이 또 하나의 구호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를 넘어가면 뭐가 될 거냐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금 현재 광화문 광장의 구호는 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강화될 거고 황교안 대표도 이걸 이미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요일에 한 기독교 단체가 밤샘 집회를 열었는데 그랬죠. 이제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도 이제 개인 자기로 참석을 네. 했습니다. 이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네, 민주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조국 전 장관 우리가 지금 보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사태는 일가의 수사잖아요. 지금 뭐 이제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오촌 조카, 친인척, 정 교수의 동생 그리고 또 이제 조국 장관의 동생 웅동학원 관련이죠. 지금 이제 이 검찰이 구속에 실패한 재소환할 가능성이 있는 여기에 뭐 딸 아들의 입학 비위 문제, 그다음에 이제 조국 전 장관 본인의 문제. 이렇게 하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일가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사인데 지금 황교안 대표의 주장을 들어보면 정권 실세가 가담한 이것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과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격차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 광장에서는 자,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 만약에 유죄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그 상황을 모르고 임명권자로서 임명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사퇴를 했고 이렇게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말하자면은 이 문재인 정권 자체가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광화문의 시각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제1야당이 좀 추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광화문 집회가 열릴 때는 7개 단체가 각각 열었는데 거긴 보수 기독교 단체도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도 이제 주최한 집회가 있었고 우리공화당도 주최한 집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부담이 되니까 빠지고 개별적 자격으로 지금 이 집회를 참여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지금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의 이제 광화문 시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헌금통을 돌린 문제도 있었고 또 한기총의 지금 이제 총괄 대표인 이 정광훈 목사의 발언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나왔고, 근데 굳이 이제 제1야당의 대표 원내대표가 이러한 집회를 지지하면서 개인 자격이라고는 하나 결국은 우리가 보도하는 과정에서는 제1야당의 주장으로 또 그것을 치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모두 그 집회에서 울려 퍼지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의 주장까지도 흡수해서 가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헌정 파괴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양측의 입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피로감이 또 우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런 강장 집회가 되면은 대통령 지지율에도 상당히 부담이 됐거든요. 자유한국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도 지금 명분을 가지고 가는 이 집회라야 반사 이익이라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부 개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분히 지난 이 조국 전 장관 논란 기간 동안에 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갔었던 것은 반사이익 성격이 다분하다. 샤이 보수였던 무당층들이 다시 자유한국당 쪽으로 옮겨온 것은 이 정부의 또 인사정책에 대한 경고 성격이 강했던 부분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던 지지층들은 아니라는 점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 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면은 명분도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의 비판적인 이 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하야 이렇게 가면 또 진영 대결 구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은 이 보수 쪽에 조금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중도 보수층들도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우리 샤이 보수들이 다시 무당층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계속되는 이 집회 속에서 이 여론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조사인데요. 10월 4주차에 2%포인트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 어떤 이유라고 보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이제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지난 주간에 발표됐던 3개의 조사 기간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공이 지지율이 다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 지지율이 오락가락한다 기간마다 그것은 네.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있는 주간에는 그럴 수가 있다는 네.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고요. 지지율이 왜 올랐느냐? 부정은 또 내려갔습니다. 중도 유권자들이 돌아왔다. 중도층이 돌아왔다. 중도층 표심이 이탈을 멈추고 지난 대통령의 민생 행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중도층은 열심히 노력하는 대통령의 모습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중도층 이탈이 완화됐고 그리고 대통령의 활발한 민생 행보를 통해서 예. 중도층은 결집을 해주면서 이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올라가고 부정은 내려갔는데 우리가 이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매우 잘하고 있다. 핵심 지지층이죠. 대통령이 매우 못하고 있다. 이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로 움직이는 쪽은 대통령이 대체로 잘하고 있는 편. 예. 그러니까 이 논란 속에서는 이들이 상당히 이탈했던 것이 대통령이 오히려 이제 이런 논란과 또 긴장이 완화되고 민생행보 쪽으로 주제가 전환되면서 다시 돌아오는 현상. 바로 회귀 현상. 연어가 돌아왔다. 중도층이 돌아왔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입장이 좀 비교적 불분명한 국민들의 생각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먼저 긍정평가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음으로는 외교에 대한 평가가 높았습니다. 자, 이어서 부정평가도 함께 보겠습니다. 부정평가로는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한 실망감이 높았고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13%로 집계가 됐지만 4%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이거 네. 어떤 해석이 지금 가능할까요? 긍정, 부정의 이유를 가지고 제가 이걸 그대로 이 자유한국당을 위한 조언을 좀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검찰개혁을 잘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돌아선 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외교는 원래는 외교 안보가 1위였어요. 그런데 요즘 많이 떨어진 것이 북미 관계 교착 국면이 잘 안 풀리고 있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이 좀 굉장히 아주 냉각된 국면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환점이 없다면 계속 좀 이제 외교 안보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 이슈로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슈를 만약에 이 제1야당인 또 이제 보수의 지금 가장 큰 세력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함께 끌어와서 우리가 더 강도 높은 검찰 개혁안을 내겠다라고 한다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와 각을 세우고 공수처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지금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부정평가의 제1위는 25%, 가장 많은 부분이 민생 경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국회가 국감이 끝나면서 어디로 넘어갔냐면 우리가 패스트 트랙만 주목하고 있는데 네. 정기국회가 12월 3일에 끝나야 되는데 그 전날인 12월 2일까지는 513조 울트라 슈퍼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을 했잖아요. 시정연설 33분 중에 8분이 공수처에 들어있었는데 나머지는 정부 예산안, 내년도의 기조 설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X자 표시하는 거 다 보셨고 공수처 부분입니다만 또 그다음에 대통령이 악수하러 가는데 먼저 등 돌리고 퇴장해버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럼 지금 예산국회라도 제1야당인 한국당이 끌고 가면 모르겠는데 예산은 지금 손 놓고 패스트 트랙으로 싸우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1위가 민생경제 부분이라는 걸 야당이 착안한다면 이 경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야당이 선점해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을 좀 손 놓고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야당이 내년 총선에서 패착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여론을 그대로 대통령에 대한 이제 긍정 부정의 여론을 그대로 야당이 이제 짚고 들어간다면 상당히 좀 공격적인 야당으로서의 선제적 정책들을 낼 수 있을 텐데 그런 대목이 좀 아쉽습니다. 배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이제 정겸신 교수의 구속 직전의 조사란 말이에요. 이후에 이제 여론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후 여론 변동의 가장 중요한 이 관건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의혹이 어느 수준이냐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여론조사는 이유를 전망하기는 어렵거든요. 당장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의 빅데이터를 보면 조국 전 장관과 가장 연동되어 있는 것이 대통령이고 대통령과 가장 연동되어 있는 인물이 조국 전 장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수사가 있다면 또 수사가 없다면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수사가 어느 정도로 의혹이 조국 전 장관과 확대되느냐 연결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논란, 수사 이제 논란이 되겠죠. 이것이 묵히게 되면서 지지율에는 부담이 되는데 이때 중도층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뭐 매주 여론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 또 좀 지켜보면 맞습니다.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까지 직접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며칠 전에는 교육개혁 장관회의에 직접 참석을 해서 정시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는데 사실 문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축소 기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 이 교육 문제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에까지 이 과제가 넘어갔다가 거기서도 뾰족한 답을 못 내서 교육부로 돌아왔고 교육부가 4개의 시나리오를 뽑아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현안과 거의 다르지 않은 그냥 원안 유지가 됐어요. 다만 한 가지 학종에 대한 이제 신뢰성이 떨어져 있으니 이제 저 정시 비중을 좀 늘려라. 이건 기존에 나와 있던 권고 아니에요. 정시 비중이 지금 평균 23%인데 30%까지 늘리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국 장관 사태가 젊은 층의 좀 이 심리를 건드린 대목이 입시 불공정에 대한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제목을 조국 캐슬로 붙여서 야당이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상당히 젊은 층이나 학부모층이 동의가 된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사퇴한 인물이고 지금 그럼 남아있는 과제를 제도적으로 개혁하는 데는 입시에 대한 공정성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교육장관 회의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안이 사실은 원안과 비슷해요. 정시도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정시도 문제가 있어서 수시가 강화된 거거든요. 하지만 수시가 학종이 오히려 더 이 불신을 받고 있으니 그럼 문제는 있지만 정시를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하라. 교육부가 이제 11월에 아마 안을 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종이 폐지되는 건 아닙니다. 정시가 다시 30% 정도로 늘 것 같아요. 특히 문제는 서울 내에 상위권 대학이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주로 학종으로 뽑는데 이것이 좀 부정의 여지가 많은 대목이에요. 보시면은 뭐 그 제1 저자 문제가 있었던 그 고등학교 인턴십 관련 대학 또는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제 아들이 연구실을 빌려 썼다고 하는 뭐 대학 다 이제 이 명문대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근데 거기 있는 교수분들이 저 친분을 가지고 단국대 같은 경우는 학부모의 인연이었고 나경원 이제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학연이었고 그 S대 학연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뭐야 자기들은 다 하네 근데 우리는 못 하네 이게 이제 계층 갈등으로 이제 심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이 지시한 것은 의미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교육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좀 특수한 사례가 그동안 다양성 교육 측면에서 학종을 지지한 게 진보교육계예요. 그리고 차라리 정시를 늘려서 점수를 쫙 서열화 해가지고 과거 이제 저 학력고사 세대처럼 점수를 끊어서 커트라인으로 뽑아라. 이게 보수교육계였어요. 근데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상당히 기존의 진보 보수의 경계를 흐트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이제 함께 교육부가 내야 되겠죠. 자, 교육 문제 뭐 정시가 더 좋으냐 수시가 좋으냐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결론 낼 부분이 아닌데요. 배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요 관련돼서 좀 최근 여론조사라는 게 좀 혹시 있습니까? 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구체적인 여론을 소개해드리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교육이 가야 될 방향은 수시라는 거죠. 그런데 핵심만 놓고 보면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의 발언은 후속안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시정연설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됐던 것은 가쁜 정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시를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또 한편으로 호응하는 쪽에서는 지금의 눈높이에서 교육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이 정시의 적정성이냐라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후속안에 반드시 담겨가야 될 것은 앞으로는 가져가야 될 이 수시, 다양한 입시 진영에서 어떻게 하면 공정성과 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의 내용이 후속안에 담겨 있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급은 잘했다. 하지만 때는 조금 더 협의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해서도 좋았을 법한데라는 것과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눈높이에 맞게끔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속안을 얼마만큼 이 교육 또 학생들에게 혼란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지 않는다면 학생과 가정주부층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 후속안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